최근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출혈 경쟁을 막고 과잉 생산을 막고자 해서 원자재 생산 그만해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른 주요 원자재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새 지금 가격 추이 어떤지 또 어떤 이유들이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렸던 건지 좀 짚어주세요. 예, 요즘도 사실 가격이 계속 조금씩 반등하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중국 정부단에서 결과적으로 좀 거래단에서 선물 거래단에서 좀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갔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좀 가격단에서 좀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감산이 가장 주요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 정부가 뭔가 한 거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정부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3월 5일 그리고 올해 7월 1일날 있었던 재경소조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이 결국 지방 정부들한테 저가 생산 유발하는 기업들한테 이 같은 기업들을 좀 비호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CATL도 대표적인 타켓트가 되면서 전 세계 공급의 3%가 감산이 됐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채굴에 대한 라이센스를 회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입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가격단의 흐름에 있어서 좀 상방함에게 노출되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된 건 없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단에서는 정책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9월경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경쟁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구두 코멘트들은 조금씩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 아직 안 나온 상태지만은 다만 시진핑이 재경소조 회의를 통해서 구두 코멘트가 나왔고 그 구두 코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 정부들이 기본적으로 배터리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을 갖다 때릴 때는 특히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어딜 때린다? 정부의 입김이 셀 수 있는 업스트림, 즉 광산을 때려버린 거거든요. 왜? 채굴 라이센스를 결국 지방 정부들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 7월 달에도 칭하이도 그렇고 이번에 짱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결국 기업들을 때리면서 업스트림을 때리면서 공급단의 통제 조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관세나 미국이랑 관세 협상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리튬 같은 거 이제 수출 안 하면 이제 더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생산을 안 하면 어차피 수입은 해가야 되니까 그냥 수출하기 전에 일단 가격을 올려보자. 그러면 수급을 조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예, 일단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강하다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바라봤을 때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은 중국의 수세에 물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가고 있다라 좀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산에 서두르는가, 시진핑이 뭐에 겁에 질려 있는 건가를 봤었을 때 결국 과거처럼 공급 과잉이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 즉 과거에도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국이 심각한 공급 과잉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진국들은 리쇼어링 전략을 채택하면서 법인세를 낮추면서 자국산을 좀 더 쓰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의 리쇼어링 단에서 전략을 채택하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대규모 부양 직후에 더 이상 이제 정책 여력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 발생한다? 잉여 캐파는 늘려놓을 대로 늘어놓은 상태인데 소비는 안 좋고 수출하기는 어려워지고 잉여 캐파가 남아돌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돼버리면서 당시 2015년 12월 달에 불가피하게 시진핑이 공급 사이드 개혁, 즉 감산과 구조조정 선언을 갖다 했거든요. 당시 대표적으로 철강과 석탄이랑 정유화기 대표 타켓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태양광이라던가 또는 2차 전지 쪽입니다. 이쪽이 가장 큰 타켓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때랑 비슷하게도 내수 중국 안 좋아요. 왜냐? 전체 소비에서 소매 판매에서 이구 환신 보조금이 들어간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면은 상품을 소비가 박살나 있거든요.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은 어떻다. 수출단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이런 국가들과 관세 합의하면서 제3국이 이들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즉 환적 수출에 대해서 고유 관세 40%를 부과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즉 중국을 때린 거죠. 그 말은 뭐다? 중국은 수출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중국은 지금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단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 과거같이 또 한 번 급격한 공급광이 발생할 걸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이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겨냥해서 했던 행동들이 잘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지금 그러면 위기는 위기인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일부 측면에서는 서로 합의할 건 합의 봤다라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중국은 히토류라든가 서로가 양보할 부분들은 있었다라 보니 왜냐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미국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활용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중국도 그걸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결국 구조조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는 안 먹혀들었지만은 제가 볼 때 일부는 분명 먹혀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게 그 기업한테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보통 원재료 값이 오르면 기업한테는 악재 같은데 대부분 뉴스 보면은 리튬 가격 오르는 게 호재처럼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국내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결국 배터리 관련돼서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 그런 관련된 금속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사실 해지를 많이들 잘 안 하시죠. 그렇다 보니 뭐다? 그 말즉슨 P가 그냥 중요한 거죠. Q그로스가 아니라 P그로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 그동안에 재고를 갖다가 싼 값에 계속 들여놓은 것들이 있을 테고 그럼 재고 평가 마진 자체가 개선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접근돼서 뭐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중국 또 리튬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중국 이런 산업 금속들의 이 감산 본격화가 결국 리튬 가격에 있어서 추가 반등 신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K 배터리한테는 반쪽짜리 호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뭐 수요가 별로다 내지는 이게 중국의 감산이 LFP 쪽에 국한돼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 보고 있고요. 일단 수요단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과거 16년도 때도 당시에 중국이 철강 감산한다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요는 정체돼 있으니까 효과 없다라 했는데 웬걸 가격 다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 지금도 동일해요. 수요 더 박살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박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거는 없다라는 사실이고, 근데 그 상황의 유동성은 또 풍부해요. 글로벌 유동성 지수는 니켈이나 코발트를 6개월 선행하고 또한 리튬을 12개월 선행합니다. 자, 유동성도 풍부한데 거기다 감산을 하겠대요. 최대 생산자가. 자, 그럼 이건 P가 올라가는 그림이라 보고 분명한 호재는 제가 볼 땐 이제 맞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앞서 좀 질문하신 거와 같이 즉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래도 LFP 관련돼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감사하는 부분이 LFP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외부로 유출된 안건 중 하나가 지금 관련된 산업협회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서 감산을 갖다가 LFP 관련해서 감산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다른 나라는 삼원계잖아요. 근데 삼원계라면은 실질적인 우리가 호재라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아니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LF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은 수출 용도로 삼원계를 자기들도 생산을 하거든요. 이걸 외부로 계속 수출을 합니다. 중요한 점.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삼원계도 감산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만 보더라도 최근에 인도네시아랑 민주콩고, 대표적 민주콩고가 코발트 수출을 갖다가 중단한 걸 연장을 했어요. 얘들이 왜 연장했을까? 얘들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삼원계가 아니라 LFP면은 삼원계랑 이제 코발트랑 상관이 없을 텐데 중국도 삼원계를 만들어 수출을 하거든요. 중요한 점. 민주콩고가 왜 수출 금지 조치를 갖다 연장했다? 중국에서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애들의 코발트 주문을 갖다 보면은 민주콩고를 통해서 과거 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즉슨 중국에서 주문이 안 돈다.
중국은 왜 그렇다? 중국은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기도 점점 막힌다. 그러면 이거 잉여 공급 터지는데 공급 과잉 터져버리는데 그래서 알아서 수출을 갖다가 그러니까 알아서 감산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관련된 국가들이 동반적으로 감산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도 니켈 단에서 그래서 전년 쿼터 대비 26% 감산했고 그래서 니켈 광석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민주 콩고도 그래서 코발트 단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불가피하게 감산이 되는 것이라 본다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게 호재가 아닐 수 있다. 제가 보다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삼원계도 생산에 수출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공급 때문에도 피가 올랐었다는 점, 수요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라면 저는 분명한 호재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약간 추측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9월에 공급 개혁안 뭐 내놓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확실한 뭔가 분기점이 돼줄 수 있을까요? 분명한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조금 더 한 번 더 계속 팔로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단에서는 10개 산업들을 우리가 구조조정이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과연 어떤 업종이 될지 일단 구체적으로는 3개 업종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기타 등등 나머지 7개 업종들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철강, 그다음에 석탄, 정유화학 등등 10개 업종. 근데 그래서 정유화학도 최근에 보면 중국 쪽에서 안건이 또 유출된 게 중국 정부에서 일단 최종안을 갖다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감산을 갖다 정유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배터리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엔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 볼 수 있겠고 왜냐? 과거에 감산을 했었던 업종들의 주요 1순위들을 갖다 기준을 놓고 보면 해당 업종별로 적자 기업의 비중이 40% 넘어갈 때가 감산의 주요 타켓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철강이 51%, 석탄 69%. 근데 지금은 석탄과 철강은 30%대예요. 그런데 2차 전지랑 태양광은 40%대거든요. 얘네들이 가장 적자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타켓가 지금 되고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나쁜가 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제 중국 주가는 계속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도 전반적인 뷰들이 다 불리시한 쪽 올라가는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느낌인데 그 지금 말씀대로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가 전 작년 연간 전망을 통해서도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 내구재 소비를 다 견인하잖아요. 원자재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점, 근데 돈을 엄청 뿌려요. 작년 9월부터 중국이 돈을 어마무지하게 뿌려요. 그래서 전 세계 올해 상반기 동안 뿌렸던 유동성들 보면 제일 많이 뿌린 게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20이거든요. 작년 정확하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뿌렸는데 미국은 거의 안 뿌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부터 뿌리는 결국 이 팽창하는 유동성 때문에 저는 가격들이 올라갔다라 보거든요. 근데 원자재는 주식과 달리 주식은 유동성을 2개월을 후행합니다. 근데 원자재는 유동성을 못해도 12개월을 후행해요. 그러면은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의 파티 결국 내수 소비 안 좋다 아직까지. 근데 중요한 점 중국인들 왜 내수 소비가 안 좋은가? 부동산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돈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죠 오히려. 왜? 내수의 일들을 갖다 찾기 어려우니 그래서 처음에 금에 갔던 거고 그래서 배당주에 갔던 건데 나중에는 해외로 융통돼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를 갖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중국의 그러니까 해외 위안화 대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신장했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는 조금씩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왜 금을 못 사게 점점 막아놓기 시작하니까 5월부터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수가 안 좋은데 다만 자산시장이 분명한 건 돈을 열심히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버블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말로는 자산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처럼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제 주식은 한두 달 선행인데 이미 선행해서 올라왔고 그거 확인했으니까 늦게 출발할 원자재를 잘 골라 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원자재 중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유가 아니면 구리잖아요. 근데 유가는 트럼프가 맨날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럼 구리가 가는 건가요?
저는 구리도 사실 크게는 못 갈 거라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뷰랑 거의 달라진 게 없는 이유가 22년 말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구조적 공급 부족에 빠진 건 맞다라 주장을 해요. 왜냐? 광산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채굴량 자체가 생산성이 둔화돼 버렸고 아무리 채굴량이 높아도 두 번째 신규 광산에 대한 개발을 3년 전부터 들어갔지만 실제 채굴되기까지 10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활용 구리를 쓰려고 하더라도 공급 캐파 능력 자체가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수요는 올라오고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근데 중요한 점 전체 구리 수요의 65%가 대체하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결국 알루미늄이죠. 얘들은 고순도 구리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레이드 A급 필요 없다면은 얘들은 그럼 알루미늄 대체하면 돼요. 알루미늄 2.5톤이 구리 1톤을 대체한다면은 지금 더 싸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점. 그럼 구리는 못 가지만 저는 그래서 바라보는 게 배터리 금속들. 그래서 여전히 주장하는 게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그 산업 금속들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방향성도 그렇고 유동성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감산되는 부분도 그렇고 결국 이미 구리는 올라봤자 전고점이다. 왜?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애들은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게 유동성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감산, 이제야 감산이 본격화된다는 점. 이게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저 차트 보시면은 구리 엄청 빠졌어요. 고점 대비로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50%라 그래가지고 급등시켰다가 완전 폭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면 차트상으로 볼 때 좀 사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물론 이제 LME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고점이 제한적이라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LME 이제 기준. 코맥스 기준인데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저렇게 올랐던 게 저는 왜곡 현상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왜냐? 결국 8월 1일부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점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일단 제품 안에서 미가공 구리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다는 점. 이게 가장 컸겠고. 근데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두 번째가 올해 내내 제가 주장한 게 관세를 때리는 건 중요한데 관세를 때리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왜? 이미 미국 내 기업들은 선수요가 땡겨졌다. 그럼 재고를 이미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효과가 그럼 가격 단에선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27년도부터 관세를 갖다 미가공구리에도 15%씩 적용하겠다라지만은 원자재는 경기를 선행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자면은 구리단에서 그건 27년도의 이슈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리가 다시 저만큼 올라가기엔 상당히 우리가 좀 물론 저가단에서 매수 뭐 좋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의 구리보다는 저는 여전히 배터리 금속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트럼프의 유연함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해서 뭐 그렇긴 한데 그럼 일단 지금 현재는 관세로 인한 이슈들은 지나갔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좀 더 주시해서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구리는 그렇다 볼 수 있는데 근데 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봤자 LME 기준 전고점이라 계속 봅니다. 왜냐? 결국 대체재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루미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여전히 구리는 전고점 상향이 상당히 어렵다라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유동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리 쪽보다는 오히려 알루미늄이나 오히려 배터리 금속들로 훨씬 더 들어갈 여력들이 많지 않겠는가. 근데 결국 알루미늄은 구리처럼 경기를 대변하는 이제 마천격인데 근데 저는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배터리 금속들이 왜 본격적으로 감산하는 주체가 훨씬 명확하게 눈에 띄게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같은 경우 특히 천연가스가 여름이 우리는 되게 더웠는데 미국은 안 더웠나 봐요. 왜 날씨가 이제 안 더워서 냉방 시즌에 천연가스가 덜 사용되는 바람에 가격 공급이 너무 이제 과잉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급락한 상태잖아요. 거의 차트 그래 보면 천연가스는 거의 뭐 어디가 바닥이지 뭐 이런 느낌인데 보통은 9월 달 정도에 매수하면은 맨날 수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천연가스는 9월에 사서 1월에 팔아라. 그러면 무조건 번다. 그 맞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몇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결국 난방 시즌일 테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번부터 거래되고 있는 월물은 천연가스 즉 헨리허브 기준으로 보면은 10월물이죠. 근데 10월 달은 어떻다? 재고가 증가하는 구간이죠. 즉 본격적으로는 8월 중순부터 천연가스 재고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름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름이지만은 결국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 전력 갖다가 위해서 천연가스를 소진하고 이 같은 계절성인 구조를 갖다 보이는데 근데 지금부터 뭐다? 재고가 증가하는 시즌이고 더불어서 중요한 점. 지금부터 월물은 10월물이기 때문에 10월 달 재고를 반영하겠죠. 10월 달 뭐다? 재고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중요한 점은
난방 시즌이 근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천연가스의 최대 수요처는 여름철 냉방이 아니라 겨울철 난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20일 이후부터는 월물 자체가 뭘로 교체된다? 결국 12월 물로 교체가 되고 12월 물로 교체가 11월 물로 교체가 되고 11월 물로 교체된다. 11월부터는 재고가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어째서? 난방 시즌이고. 근데 특히나 우리가 LNG 수출에 대한 기대도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관세 합의에 따라서 LNG 단에서 수출 기대가 더 높은 건 맞지만은 더 중요한 점, 이제부터 각국 북반구의 다른 나라들도 난방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LNG에 대한 밀어내기 수출 역시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을 이제부터는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게 뻔하다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특히 세 번째로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라니냐죠. 이게 겨울철 라니냐가 특히나 올 게 명확하게 점점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다? 라니냐 시에 특히 겨울철 라니냐 시에는 북반구의 제트기류 약화를 통해서 한파, 북극 한파가 남하하게 되고 특히 라니냐 때문에 무역풍이 이동하는 그 공백 구간으로 제트기류가 비약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난방 시즌 단에서 특히나 올해 연초 때처럼 트럼프의 취임식을 실내로 만들어버렸었던 그런 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9월부터 1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LNG와 더불어서 라니아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금이나 은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금이나 은 이쪽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뵀었을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과 지지난번 때도 마찬가지로 금을 계속 보수적으로. 왜냐? 금이 좋은 건 맞아요. 저 역시도 좋게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점이 유동성이 팽창하는 때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2020년 8월 달에 그랬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쇼크에 의해서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공조라고 금리를 제로금리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 금이 먼저 회복을 해요, 주식보다. 중요한 점, 유동성이 본격화되는 2020년 7월과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금이 더 갈 것이라 주장했지만 안 갔어요. 오히려 빠졌어요. 왜? 유동성이 팽창하니까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바뀌면서 오히려 주식이 더 가버렸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결국 유동성이 앞으로 더욱더 팽창할 것이고 지금이야 중국이 잠시 중립적인 통화정책 모드로 들어갔지만 왜? 페드가 금리 날 걸 한번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서 유동성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은 페드가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럼 중국도 인하하게 되고 거기다 미국이 SLR 규제 완화까지 본격화된다면 유동성이 그동안에는 중국과 이 시비의 유동성이었다면 이제부터 진짜 유동성이 미국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유동성이 팽창할 때 금이 더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험 자산이 오히려 주식이나 아니면은 금보다 덜 안전 자산인 은이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커지는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요건 짧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뭐 원자재 관련해서는 뭐 많이도 있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 ETF로 많이 접근을 하시잖아요. 어떤 쪽이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어쨌든 다음 달 이제 거의 8월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9월 못해도 중순부터는 계속 천연가스가 차라리 좀 유효하다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배터리형 금속들은 지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 내년 말까지로 봤을 땐 바닥권역이다라고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매력적으로 보고요. 내년으로 갔을 땐 저는 유가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유가, 그러니까 올해는 유가가 여전히 낮지만은 다만 내년도에 갔을 때 오펙 플러스가 과연 더 증산할 여력이 남았을까? 두 번째, 올해 낮은 유가 때문에 미국 셰일들은 유전 개발 못했거든요. 그럼 과연 더 증산할 여력이 있는가? 이 퀘스천이라서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가스와 다음 달부터는 가스와 그리고 배터리 금속, 내년부터는 유가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딜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